리처드 플래거는 1961년 호주 태즈메이니아의 외딴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현재 호주를 넘어 세계 문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목소리 중 한 명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역사학을 공부하며 지성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각 노동자부터 리버 가이드까지 다양한 삶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력은 단순히 글을 쓰는 작가를 넘어 환경운동가로서의 실천적 성과도 이어집니다. 또한 그의 작품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 버마 철도 건설 현장의 생존자였던 아버지의 경험은 그의 문학적 상상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화두가 된 이 지독한 유산은 마침내 2014년 맨부커상 수상작인 깊은 북쪽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응축된 결정체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부터 일본의 위대한 하이쿠 시인 마스오 바쇼의 기행문 오쿠노 호소미치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용을 넘어섭니다. 동양의 고요한 관조 정신과 서양의 격렬한 서사가 어떻게 하나의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플래거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쓰러지고 또 어떻게 피어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소설은 주인공 도리고 에반스의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전쟁의 참상과 금지된 사랑의 기억,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책감과 용서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특히 가해자로 규정되는 일본군 장교들의 내면까지 섬세하게 파고듭니다. 이를 통해 선과 악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적과 아군이라는 구분을 넘어선 인간 보편의 고통과 연민을 포착했습니다. 이 점에서 전쟁 문학의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깊은 북쪽으로 가는 좁은 길은 한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섭니다. 역사와 문학, 동양과 서양,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탐색하는 장엄한 서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43년 태국 버마 국경의 깊은 정글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의 야망이 수만 명의 연합군 포로와 아시아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현장입니다. 태국의 반퐁에서 버마의 탐뷰장까지 415km에 이르는 이 철도는 인도 침공을 위한 보급로라는 목표 아래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을 집어삼키며 역사의 죽음의 철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철도 침묵 하나당 한 명의 목숨값이 치러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옥의 한가운데 호주군 중령이자 군의관인 도리고 에반스가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리더십과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으로 절망에 빠진 부하들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전쟁의 포화보다 더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은 전쟁 전 호주 멜버른에서 만났던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숙모 에이미와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축복이자 저주였고 그의 실존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그를 짓누르는 십자가였습니다. 에이미는 도리고의 삼촌과 결혼한 몸이었으나 그 관계는 이미 생기를 잃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젊은 의사 도리고는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준 존재였습니다.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두 사람의 사랑은 짧지만 격렬하게 타올랐고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열정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인식하고 구원하는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태로운 행복은 영원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은 이별을 직감하면서도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리고의 참전은 그들의 관계에 물리적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함락과 함께 일본군의 포로가 된 그에게 에이미와의 기억은 혹독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 찬란했기에 포로수 용소의 어둡고 축축한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사랑을 떠올리며 생존의 의지를 다지면서도 그녀를 버리고 전쟁터로 떠나온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포로수 용소의 절망적인 현실과 에이미와의 찬란했던 사랑의 기억은 끊임없이 교차하며 그의 현재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기억의 흐름은 소설의 구조 자체를 형성하며 과거가 결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포로수 용소에서의 삶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극한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었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었고 뼈와 가죽만 남은 포로들은 유령처럼 정글 속을 헤맸습니다. 일본군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강제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배급되는 한 줌의 쌀은 생명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고 이로 인해 콜레라와 이질 그리고 끔찍한 각기병이 수용소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영양실조 그리고 일본군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매일같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군의관 도리고 에반스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신념과 무력감 사이를 위태롭게 오갑니다. 변변한 의료 장비도 기본적인 소독약이나 항생제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썩어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그의 절망은 깊어만 갑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지식과 기술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헝겊으로 상처를 감싸고 끓인 물로 소독을 대신하며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절망에 빠진 부하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이 지옥과도 같은 공간은 역설적으로 가장 순수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저항하고 또 쓰러져갑니다. 뛰어난 시적 재능을 가졌던 티어로는 절망 속에서도 테니슨의 시를 읊으며 동료들의 메마른 영혼의 위로를 건넵니다. 그의 시는 굶주림을 채워주지도 상처를 치료해주지도 못하지만 인간이 단지 생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겉으로는 거칠고 냉소적인 광부 다키 가디너는 작중에서 찬트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약한 동료를 위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고 일본군의 폭력에 맨몸으로 맞서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의 투박한 행동 속에는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의 젊은 군인 지미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눈물 짓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투박한 격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그의 모습은 전쟁이 짓밟아버린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출신 배경도 성격도 가치관도 모두 다르지만 죽음의 문턱이라는 극한의 조건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며 진정한 의미의 전우회를 나눕니다. 플래거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고귀하게 빛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작품의 깊이는 단순히 포로들의 고통과 저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플래거는 서구 문학이 종종 단순한 악의 화신으로 그려왔던 일본군 장교들의 내면으로까지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이것은 이 소설을 단순한 고발 문학을 넘어선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탐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용소 사령관인 나카무라 대위는 제국 군인으로서의 냉혹한 의무감과 포로들의 처참한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천황에 대한 충성과 효율적인 철도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연민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는 악인이기 이전에 거대한 전쟁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나약한 개인일 뿐입니다. 젊은 장교 테루오는 전쟁의 광기에 대한 회의와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는 전쟁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희생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입체적이고 복잡한 인물은 수용소의 실질적인 권력자 사이토 중이입니다. 그는 서양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하이쿠를 사랑하는 교육받은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광신도라는 모순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들을 야만인이라 경멸하면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불굴의 용기와 인간성에 매료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포로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는 사이토와 그에게 맞서 부하들을 지키려는 도리고 사이에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기묘한 상호 존중이 뒤섞인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적과 아군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 던져진 두 인간의 실존적 만남을 보여주는 소설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플래거는 이를 통해 악의 평범성을 넘어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복잡한 스펙트럼을 탐구합니다. 철도 건설 공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포로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일본 본국으로부터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일본군은 이미 뼈와 가죽만 남은 포로들을 더욱 무자비하게 몰아붙입니다.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마저 작업장으로 끌려 나오고 무거운 침목과 철로를 나르던 이들은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쓰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도리고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 장교들에게 필사적으로 항의하지만 거대한 전쟁 기계 앞에서 한 개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인간 존엄성의 가장 밝은 빛이 터져 나옵니다. 죽어가는 동료의 입에 자신의 마지막 한술 밥을 넣어주는 병사,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시를 읊는 시인, 공포에 질린 어린 동료의 손을 꼭 잡아주는 나이 든 병사의 모습들은 인간 정신이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장엄한 증거가 됩니다. 작가는 이러한 찰나의 순간들을 통해 전쟁이 파괴할 수 없는 인간성의 고귀한 영역이 존재함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처절한 서사 위로 마스오 바쇼의 하이쿠가 유령처럼 떠다닙니다. 고요함이여 바위 속으로 스며드는 매미 소리. 이 시구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모티프입니다. 수용소의 비명과 고통, 죽음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도리고는 이 하이쿠를 통해 모든 것을 초월한 자연의 영원성과 보편적 진리를 어렴풋이 감지합니다. 잔혹한 현실과 시적인 관조의 극명한 대비는 독자들로 하여금 전쟁의 참혹함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연합군 쪽으로 기울고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수용소의 분위기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전후에 닥쳐올 심판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나카무라 대위는 포로들에게 이전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사이토 중위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소식과 함께 지옥 같던 수용소의 문이 열립니다. 포로들은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진짜 고통은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육체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전쟁의 트라우마와 죽은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깊은 죄의식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죽어간 자들의 기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 내면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리고 에반스는 호주로 돌아와 사회적으로 성공한 외과 의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부와 명예를 모두 얻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정글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던 무력한 군의관이었지만 이제는 최첨단 수술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명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피 아래에는 여전히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와 에이미를 향한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는 에이미를 다시 찾아보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은 이제 퇴색해버린 기억 속에서만 완전한 형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에이미 역시 전쟁 기간 동안 도리고의 생사도 모른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은 개인의 행복과 사랑이 얼마나 허무하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도리고는 자신의 경험을 회고록으로 남기려 시도하지만 그가 겪었던 진실은 영웅담이나 피해자 서사라는 단순한 틀에 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전쟁의 진실이란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을 넘어서는 훨씬 더 모호하고 고통스러운 회색 지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플래건의 시선은 패전국의 군인들이었던 일본 장교들의 전후 삶까지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전범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결국 사면되어 일본으로 돌아온 나카무라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평생 전쟁의 악몽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누구보다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던 사이토는 자신이 신봉했던 가치와 자신이 저지른 행동 사이의 거대한 괴리 속에서 고통받으며 서서히 파멸해 갑니다. 젊은 장교였던 테루오는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급변하는 전후 일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방황합니다. 작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절대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도리고는 자신의 삶을 반추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죽음의 철로에서 쓰러져간 동료들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에이미에 대한 기억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시를 읊던 티어로 묵묵히 동료를 보살피던 다키 가디너, 어머니를 부르며 죽어가던 어린 지미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죽고 나만 살아남았는가? 라는 질문은 평생 그를 괴롭혔던 생존자의 굴레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살아남은 자의 의무는 죽은 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지 못했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말년에 도리고는 일본을 방문하여 옛 수용소가 있던 자리를 찾아갑니다. 전쟁의 상흔을 모두 지워버린 채 울창한 정글로 돌아간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죽은 동료들의 영혼과 조용히 화해하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생과 사, 고통과 치유, 증오와 용서가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입니다. 작품의 마지막 도리고의 내리에는 바쇼의 또 다른 하이쿠가 떠오릅니다. 여름 풀들, 병사들의 꿈이 남은 것들. 이 비장하고 아름다운 시구는 덧없이 사라져간 병사들의 꿈과 전쟁의 허무함을 함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고 다시 돋아나는 자연의 영원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억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도리고와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지옥 같은 경험은 더 이상 개인의 비극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로 승화됩니다. 리처드 플래거는 깊은 북쪽으로 가는 좁은 길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그 폐허 속에서도 기어코 피어나는 인간성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발현되는 동료애와 희망, 그리고 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적 고뇌를 함께 그려냅니다. 이를 통해 증오와 복수의 연쇄를 끊고 진정한 화해와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소설이 단순한 전쟁 소설을 넘어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남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